이번 제4차 228 경북 포럼은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후원으로 228 민주운동 기념 사업회에서 주관한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의 개식 사회를 맡은 저는 228 민주운동 기념 사업회 연구원장 최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228 민주운동 기념 사업회 박영석 회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4차 228 경북 포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조선조부터 정말 너무나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이런 구미에서 행사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금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철우 경북지사님 또 김장호 구미시장님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전화 통화는 했습니다만 갑자기 서울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228 민주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으면은 오늘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처럼 성장 발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그날 이분들의 이 선배님들의 행동과 뜻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갖게 됩니다. 228 경북 포럼은 지난해 창설이 됐습니다. 또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작년에 지사님 참석한 가운데 안동의 도청에서 1회 우리 포럼을 가졌고 또 포항에서도 했고 경산에서도 했고 이번에 구미에서 이렇게 포럼을 갖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228 경북 포럼 이외에도 우리 기념사업회는 24년째 228 민주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쭉 행사가 열립니다만은 대구의 228 민주포럼과 함께 또 228 경북포럼이 이렇게 양날개로 대구 경북이 원래 하나였습니다. 우리 주역들이 64년 전에 아까 시위 장면 나왔습니다만 시위하면서 달려갔던 장소도 바로 경북도청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두 포럼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가면은 228 정신을 더 널리 확산하고 성화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8은 내년에 65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더 뜻있게 한 해를 보내야 될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저께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시민사회 수석과 한 1시간 이상 228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228 65주년을 위해서 더 많은 협조와 관심 지원을 바란다 이렇게 의견도 주고받고 했습니다. 아마 수석께서도 조만간에 228을 방문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28의 중요성은 아까 우리 홍보 영상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였고 이것을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은 대구 경북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 228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65주년을 계기로 한층 더 큰 걸음으로 더 넓게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 228 정신이고 228 민주운동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런 포럼도 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 너무 기쁩니다. 토론 내내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특히 오늘 강우진 교수님 또 이성아 우리 박사님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주제로 오늘 주제 발표를 하고 또 많은 전문가님들이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제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주제인 만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미부시장 김호섭입니다. 먼저 우리 이 제4차 우리 228 경북 포럼을 저희 지역에 구미에 와서 이렇게 성대하게 이렇게 또 뜻깊게 개최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박영석 회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우리 구미의 김장호 시장님은 학창 시절을 대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짐작컨대 우리 228 학생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학창 시절에 많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우리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워낙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서울 올라가시면서 말씀도 저도 꼭 가서 이렇게 뵙고 우리 선배님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때 우리 박영석 회장님하고도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 그때는 문화재단 대표님으로 계셔서 또 그쪽에 또 고민을 드렸었습니다만 또 기념사업회에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늘 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고견을 많이 주시는 최영호 교수님도 이 자리에 와서 뵙게 돼서 또 더 반갑습니다. 김영철 교수님도 감사드리고 또 지역을 우리 지역의 대표에서 우리 보훈단체 협의회장님 김영천 회장님이 또 함께 해주셨고요. 28 우리 민주화 기념운동 운동에 대해서 뭐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홍보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저 역대 이제 대통령님들께서 다 이렇게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서 우리 기념 28 운동을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실 정도로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중요성은 뭐 저희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더 의미가 있을 크리라고 생각하고 또 내년 65주년을 맞아서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 역사적인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크게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좋은 일들이 내년에는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이런 같이 한 노력들이 정신적인 어떤 통합에 중요한 또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감히 제가 결함되지만 그런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말이 오늘도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한데 연말이 되는데 이렇게 좀 우리 주역 선배님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좀 이렇게 겨울 잘 나셨으면 좋겠고요. 연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내년 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강우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싶은 주제는 박정희 노스텔지와 한국민주주의의 질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보통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근데 이제 신드롬이라는 표현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뭐 정신병리학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신드롬이라는 용어보다는 박정희 노스텔지아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박정희 노스텔지아하고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박정희 노스텔지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차원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회고적 지지, 두 번째는 박정희 모델에 대한 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박정희에 대한 열렬한 지지, 세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론이나 앞선 논의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전직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열렬한 지지, 박정희 노스텔지아는 그럼 한국만의 현상이냐? 사실 대단히 독특한 현상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만이 저희보다 좀 앞서 이룩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스페인 뭐 등등등 남미도 일부 있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도 전직 대통령 또는 정직 독재자 이름을 따서 박정희 모델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의 다른 형태의 그런 노스텔지아하고 좀 다르게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의 집행자, 기획자, 집행자 그리고 유공자로서 박정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정희 노스텔지아가 좀 독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건 이러한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어떤 나라도 지도자 이름을 딴 뭐 경제 모델 논쟁을 벌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분석이 필요한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이런 박정희 노스텔지아가 가지는 정치적 효과 이런 거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부분은 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노년층만의 현상인가
젊은 층은 훨씬 더 적은 비율로 지지를 하죠, 물론. 그렇지만 흥미로운 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세, 29세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 단순한 호감들로 뛰어넘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일을 잘했느냐라는 질문에는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에서 연령 효과는 당연히 나타나죠.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청년층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확인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박정희 체제를 경험하지 않고 실제로 민주화 이후에 한 세대 이상 보편주의적 압력, 그러니까 산업화라든지 민주화의 경험을 체화하고 있는 청년들이 왜 박정희를 지지하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겠죠. 역사적 조건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주의 하한선. 오늘 뭐 228 다큐멘터리에서 또 알 수 있으면 흥미로운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아주 예외적인 순간을 빼고는 선거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전쟁 와중에도 지방선거가 치러지기도 했었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주의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는 거죠. 나의 저항적인 228 주역들이 계시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독재에 대한 저항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는 항상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권위주의 하한선은 선거 제도가 유지됐다는 거. 그래서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권위주의는 연성 권위주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노스텔지어는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서 한국형 산업화 모델을 구축한 박정희 씨 경제 정치 경제 모델에 대한 수용과 지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에 의해 박정희를 계승한 보수 정치 세력들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정희를 불러냈던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진보 정부 같은 경우는 박정희를 넘어서는 대안적 모델을 구축하고 제시하고 구축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 우선주의라고 하는 이런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봐서 박정희의 노스텔지어의 영향 속에서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 노스텔지어는 한국 사회의 각 영역에서 큰 뿌리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헤게모니적 지위를 가진 성공 신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 속에 뿌리 깊은 생체 권력으로서,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박정희 모델의 가장 핵심인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한 반공이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이제 메인 부분인데, 그렇다면 박정희 노스텔지어는 어떠한 정치적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박정희 노스텔지어가 구체적으로 투표 행태에 미친 영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 케이스입니다. 제 이야기가 좀 더 편하게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박정희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없는 경우 박근혜를 지지할 확률은 0.2448%였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박정희에 대해서 부정적 호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건 과거 독재자야, 하지만 박정희 일을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지 확률이 0.49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둘 다를 가질 경우에는 0.7977%까지 그 지지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18대 대선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데는 3.2배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경험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당선에는 박정희 노스텔지어가 결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 우선주의,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30, 50클럽에 가입했고 3만 불 1인당 GDP를 좀 달성했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성장, 질 좋은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성장을 얘기하거든요. 사실 그것이 한국 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성장 우선주의는 여전히 민주주의보다는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질문에 경제성장을 선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일을 잘하고 더 퍼포먼스를 잘 냈다고 평가하는 박정희 노스텔지어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20, 30대 청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가 가장 일을 잘한 전직 대통령이라고 인식한 청년들은 경제성장 우선주의가 지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근접합니다.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 두 번째, 이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박정희 노스텔지어와 민주적 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를 지지하는 현상이 퇴행적 현상이거나 반민주적 현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책에가 좀 자세히 분석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리더십을 추종하는 경우에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혼란, 민주주의가 불가피하게 지불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해서 훨씬 덜 인내하는 경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포퓰리즘이나 기술 관료주의에 대해서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박정희 노스텔지어를 가진 사람과 전체 집단을 비교할 때
군대가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는 그 질문에 이거 사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 거죠. 8.82%밖에 지지하지 않지만 박정희 노스텔지어를 지지하는 사람은 12% 올라갑니다. 자, 그래 이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데 박정희 노스텔지어와 체제에 대한 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항상 낫다. 한국 민주주의는 과연 공고화 되었느냐? 한국 민주주의는 우리 지역의 유일한 게임의 룰이 되었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예스를 많이 답하지만 실제로 보면 2010년 조사에서는 이때가 이제 두 번째 정권 교체에 의해서 한국이 최소 정의 수준에서 볼 때는 민주주의 공고화 됐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70%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항상 낫다라고 지지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독재가 낫다는 20%, 상관없다는 10%, 상황에 따라 독재가 낫다가 20% 넘는 5분의 1 이상의 상황에 따라 독재가 더 낫다라고 지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박정희 노스텔지어를 가진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낮고 상황에 따른 독재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다 가지는 도전적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결론과 함의를 좀 말씀드리면은 박정희 노스텔지어는 시대와 이념 그리고 이제 계층을 가로질러서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 존재하는 거대한 뿌리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 모델의 중추였던 재벌 중심 체제를 엔진으로 하는 총량적 의미의 경제 성장에 대한 강한 선호가 지속될 때 박정희 노스텔지어는 지속적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 수준에서 볼 때는 다양한 대안적인 담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동업 경제학도 있고 뭐 인간 개발에 대한 지표도 있고 사실은 GNP, GDP가 더 이상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의 경제 발전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논의가 된 것이거든요. 한국은 여전히 더 많은 성장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가 정체될 때마다 경제 침체가 올 때마다 박정희식 경제 모델에 대한 정책 오명은 지속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의 중에서 경제 성장 우선주의가 지속되는 한, 특히 민주적 가치를 압도하는 한 한국형 경제 발전 모델의 건축가로 인식되고 있는 박정희 모델에 대한 향수는 지속될 거다. 산업화 모델과 산업화 세대와 그 이전 세대는 국가주의와 성장주의를 기반으로 그리고 박정희 시대를 경험하지 않는 에코 세대와 제로 세대 같은 경우는 성장주의를 중심으로 국가주의를 부차적으로 박정희 신화를 지속적으로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국제시장에서 잘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 정도는 우리 잘 살았지라고 하는 주인공의 얘기에서 잘 나타나듯이 국가 발전과 개인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에 대한 부정을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 세대와 제로 세대는 박정희 시대를 경험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다중적 격차 속에서 강력한 성장주의를 휘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담론, 대안적 담론에 대해서 공론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남겨진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이런 많은 역사적 유산을 극복하고 한국의 민주화 단계에 맞는 새로운 발전 모델,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발전의 유공자로서 박정희 시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박정희를 역사적으로 맞는 위치에 되돌려 주는 것이 저는 박정희에 대한 공정한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북연구원의 이승아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과 대구 경북 지역 경제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0년대입니다. 이때는 아마 한국 전쟁의 피해를 겪고 난 이후에 이제 뭐 생필품이나 식량 부족이 심각했던 시기여서 아마 전후 복구와 농업 중심의 경제가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 복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 회복과 식량 공급 안정화에 집중을 하였고 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의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에 집중하였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제1차, 2차, 3차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기 시작하였고 또 공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1970년대 초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 제3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 자립적 경제 구조를 달성하면서 이제 수출 35억 불을 달성하였고
공업의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로서 섬유나 의료, 전자제품과 같은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급증하였고 이제 이 시기에 철강이나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하였고 또 가장 특징적으로는 포스코가 이때 설립이 되었으며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때 이제 제가 태어난 시기이기도 하긴 한데 이제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그 우리나라가 세계에 좀 이름을 알리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전 세계적으로는 제2차 오일 쇼크 때문에 뭐 경기 침체라든지 고물가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이 중화학 공업이 핵심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금융시장을 살펴봤을 때는 이제 정부가 금리 규제를 하던 것을 좀 시장에 맡기면서 금리 자유화와 또 이제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외환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서는 이제 세계화 외환 위기라는 이제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데 이제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또 IT 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1997년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었고 이때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벤처 붐과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는 전국을 4개 플러스 알파벨트의 초광역 개발권과 5+2 광역 경제권 그리고 163개의 기초 생활권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수준에 맞는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이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들을 실시하였고 또 뭐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들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때는 ICT 융합 문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서 17개 시도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설립하였고 또 정보통신기술이나 바이오 산업, 첨단 제조업 등 분야의 이제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이제 지역을 지역 행복생활권으로 나눠서 기초지자체 단위의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 산업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10대 신성장 동력의 산업을 육성하였고 또 소부장 산업들을 육성하였습니다. 현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지방 시대를 강조하면서 지자체 주도의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고 이제 권역별로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특구들을 지정하면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 초광역권 산업 육성을 위해서 광역 지자체 간의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지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보면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대구 경북의 산업화를 살펴봤을 때 대구는 이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섬유 산업이 발전하였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1969년에 조성되면서 여기에 전자나 기계, 섬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습니다. 또 철강 산업은 포항에서 발전을 하면서 포스코가 설립되었고 이제 포항은 이를 계기로 철강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제 196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이제 철강 생산 기반이 부족해서 철강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였고 이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강조되면서 이제 포항이 바다와 인접하여 있다 보니 철광석의 원료 수입도 용이하고 수출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철강 산업이 발전하였습니다.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 산업이 호황을 맞아서 전국 생산량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제 1920년대 대구 방직이나 영남 방직 공장을 시작으로 면직류와 의류를 생산하면서 이제 서문시장이 대구의 그 섬유의 주요 유통 거래 장소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1970년대에는 이제 섬유 산업의 전성기로 뭐 폴리에스터나 엘리에스터나 나일론, 레일론 등의 합성 섬유 생산이 급증하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아마 우리나라 전체의 영향이었겠지만 이제 지역 경제 위기와 구조 조정이 있으면서 이제 섬유 산업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값싼 해외 제품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대구도 이제 섬유 산업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또 이 시기 이제 금융 위기로 인해서 대기업이 부도와 구조 조정을 겪게 되면서 이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전자산업도 좀 위축하게 되었고 그 구미가 몰래는 이제 구미의 전자산업이 그 GDP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을 이뤄가다가 뭐 일본이나 대만, 중국의 전자산업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이제 전자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약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와서는 이제 구미는 전자나 반도체 산업이 발전을 하였고 이제 대구는 그 섬유에 이어서 의료나 바이오 산업에 좀 집중을 하였습니다. 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철강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이제 뭐 수소 산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그 철강 산업을 좀 다각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40년간 이제 대구의 경제 산업 구조를 봤을 때 대구의 경제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로 서비스업이 주도를 했고 서비스업 비중이 지금까지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1985년에서 94년까지 대구의 주력 산업을 봤을 때 1위가 섬유 및 가구 제품 제조업이었고 2위가 금속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년에 전체 비중이 55.4%에서 지금 2021년 기준 했을 때 71.4%로 서비스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40년간 경제 산업 구조를 봤을 때도 이제 1994년도까지는 농림어업이 주도를 하였고 2003년 이후에는 제조업이 주도하는 것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1994년도에 이제 그 제조업 중에서도 1위가 전기, 전자, 정미를 차지하였고 2위가 비금속, 금속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그 비중을 봤을 때 2003년에서 2012년도 사이에 산업 비중이 39.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4년까지 2대 제조업인 전기, 전자, 정밀과 비금속이 급성장하였는데 이후에는 이 산업들이 다른 산업과의 격차가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위상과 과제입니다. 지역에서 이제 지역 경제가 당면한 과제를 봤을 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좀 산업 구조 재편도 필요하고 이제 섬유 산업 쇠퇴와 철강 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 등과 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대구 경북은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제조업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였고 또 2010년에 들어서 약 70%로 줄었지만 대구 경제 성장률과 서비스업 비중의 상관관계보다는 이제 제조업의 비중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또 경북은 특히나 제조업이 지역 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1980년대와 90년대에 강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아무래도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좀 제조업을 기반한 서비스업 성장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고 좀 제조업이 특화된 지역에서는 해당 산업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제조업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어떻게 균형 조화를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정치학 전공하신 강훈진 교수님, 박정희 노스텔지아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치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이야기는 민주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성화 박사님은 지금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지금 지역 경제 동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 연구를 하고 계신데
우리 사회에는 박정희 노스텔지아라고 하는 아주 정상적 상황이 있다. 병리적 상황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은 경제 성장 우선주의와 상당히 결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이런 박정희 노스텔지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이승화 박사님께서는 대구 경북 한국 전체 경제 성장 과정 또 정책의 변화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셨고 경북정책연구원에서 아주 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평소에 볼 수 없는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심층적 분석을 하셨습니다. 전자산업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크지만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전자산업과 같은 혹은 철강과 같은 이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경제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역전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동시에 제조업 서비스, 제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서비스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시에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이 지역의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적실한 제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자를 4분 모셨습니다. 소개를 우선 시켜드리고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철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구미 금호공과대학교에서 교양학부에서 정치사회 영역 주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규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경제 성장이 중요합니까? 민주주의가 중요합니까? 아니 밥부터 뭐해? 예? 왜? 밥부터 먹어야 된다. 네. 밥부터 먹어야 된다. 그죠? 그 말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밥 먹어주냐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시점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떨 때는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어머니께는 수단 먹어. 그렇죠. 예, 예. 오빠한테는 아주 발전적인 역사관을 예, 예. 다이슨 써. 그 시대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해졌고 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 말은 둘이 뭔가 대립적인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포기해야 되고 아니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노벨 경제학상 발표 났지 않습니까?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학자의 주된 그 논지가 권위주의보다 오히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 성장이 더 유리하더라, 더 많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더라라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오히려 경제 성장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우리는 이 경제 성장을 원하는 이 마음, 경제 성장을 희구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될까요? 민주주의가 혼란스럽고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무언가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저는 이제 오늘날 이 한국에 우리의 이 민주주의 제도에 뭔가 문제가 좀 있다. 이 민주주의 제도를 경제 성장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노스텔지어가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좀 낮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한국 민주주의의 지금 질이 좀 낮기 때문에 박정희 노스텔지어가 크게 이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 반대로 본다는 거죠. 지금 한국 민주주의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진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경제 성장 문제와 연관해서 보자면 이 국민 경제 효율성을 침식하는 지대 추구의 만연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이라는 사람이 그의 이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민주사회 번영의 적이라고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 지대추구 세력, 이거는 이 사회적 부를 새로 창출하기보다는 로비라든지 정치적 흥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 정치인, 규제기관을 포획하는 거죠. 자기 걸로. 그래서 기존의 사회적 부에서 자기의 몫을 그냥 늘려나가려는, 말 그대로 지대를 그냥 추구하는 그런 강력한 소수 기득 이익 집단을 뜻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이 다수의 이익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기득권 소수를 위해서 시민 대다수가 희생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 집단은 그렇지 않은 다수에 비해서 집단 행동이 훨씬 쉽습니다. 그죠?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잘 조직된 강력한 소수는 이 정치 시장에서 목표와 행동을 통일해서 확실한 보상을 얻어낼 수 있죠.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현상은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실 기업이 정리되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데요. 국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 기업 하루빨리 정리돼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 관심이 크진 않겠지만 당장 자기 일이 아니냐, 모두 일이니까. 하지만 분명 그런 주장에 찬성할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의 종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역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정치권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고요. 이러한 민의의 압력에 취약한 민주정부, 이른바 민주정부는 이 기업을 공적 자금으로 구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국가 경제의 효율성, 사회적 이유는 강력한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곤 합니다. 목소리 큰 소수가 더 센 거죠. 만약 이런 강력한 이익 집단이 각 분야에서 공적인 영역을 이렇게 포획해가지고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른바 이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 공익의 증대와 민주주의가 점차 뭔가 이렇게 대립적인 무언가로 인식되고 말 겁니다. 물론 이 소수 기득권에 포획되는 약한 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죠. 지대 추구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반드시 권위주의 독재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정치인과 정당이 지대 추구 세력의 이 소수의 기득 세력에 쉽게 포획되도록 하는 우리나라 현행 정치제도, 특히 이 단순 다수 대표제, 소선거구제를 주로 하는 이 비례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제도는 분명히 개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나 정당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이 정치인들에 비해서 아니면 관료들에 비해서 개혁을 위한 정책적 역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다수 국민의 어떤 거시적 개혁에 대한 열망보다는 당장 선거에서 확실한 지지 조직해 줄 수 있는 소수 기득 집단, 목소리 큰 그런 어떤 기득 집단에 더 반응하도록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목소리에 더 귀 기울도록 만드는, 유도하는 그런 선거 제도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선거 제도가 더 바람직한지 그것은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 토론회 장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박정희 노스텔지어 현상을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의 약점이라는 맥락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것이죠. So,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가 대립되기 때문에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늘날 민주주의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입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론 또는 권위주의 발전 국가에 대한 향수로 연결되는 것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성찰과 미래 전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토론 마무리하면서 이 강호진 교수님께서 발표문 말미에 지적하신 우리의 과제 다시 한 번 더 환기하고 싶네요. 지금은 한국의 민주화 단계에 맞는 새로운 발전 모델과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소 포기되어야 될 것인가? 이 전제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좋은 민주주의, 다수가 다 민주적 합의를 하는 방향의 좋은 민주주의가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개가 다 추구되는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예, 토론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새마을연구소 소장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새마을연구소 이상우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참석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민주주의 어떤 질적 도약을 못해서 그래서 그냥 자꾸 과거에 대한 회기나 향수가 많은 것이고 그 단적인 사례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경제 성장의 그런 가치 발전 기록들에 대해 자꾸 이렇게 노스텔지아처럼 향수를 자꾸 그리워하는 현상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강호진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하는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적 심화, 질적 도약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의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경제성장도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위기의식이 많이 팽배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격차, 교육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자꾸 심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제적 경제성장 우선주의가 더 부각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대한 향수가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떤 정치 체제에 대한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들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면에서 우리 사회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말씀하신 민주주의 공고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이익이 대변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이런 민주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어떤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송상윤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사실 경상도 사람이긴 한데요. 대구에서 산 거는 지금 정말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경북대로 온 게 이제 이번 학기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반사회교육과는 사범대 소속이고 그 선생님들을 일반사회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과고요. 그래서 제 옆방에는 정치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정치학 교수님이 대구에서 228이라는 사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나라 민주화에 불을 지핀 사건이라고 저한테 알려주셨고 저희 원장님께서도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셔가지고 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저희 포럼의 주제가 민주주의랑 경제 성장인데다가 아까 이규철 교수님께서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공교롭게도 올해는 요 관련된 주제로 노벨 경제학상이 나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이 나왔고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민주주의랑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노벨 경제학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상 이 경제학상을 수상한 3명의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뭐였냐면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나라마다 다 발전하는 속도가 다 다르더라는 거죠. 어떤 나라는 굉장히 잘 살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나라는 경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뎌서 여전히 못 사는 국가로 남아 있고 그러면은 과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주된 관심사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였던 바는 뭐냐면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 나라가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 정치 제도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제 발표자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떠났는데요. 이제 이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거기서 나온 거를 제가 두 가지의 키워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하나는 포용적인 경제제도입니다. 여기서 포용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 뭐 포용적이라고 해서 뭐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유재산을 정확하게 확고히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 말은 네 거 내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게 사실 구분이 안 되는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할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사회가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서 노동으로부터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고 그 이득을 취할 게 반드시 내 거여야지 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가 생기는데 그런 제도가 없으면은 당연히 열심히 일을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논의를 확장시켜 보면 여기서 이제 특허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특허라는 건 내가 뭔가를 창조적으로 개발을 해냈을 때 그게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내 소유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제도들이 잘 만들어져야지 우리는 어떤 기업이든 어떤 개인이든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할 어떤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법 체제가 공평 무사하게 시행돼야 되고 그리고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평한 경제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했던 어떤 포괄적 경제 제도라는 거는 누구나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는 사회. 뭐 이 정도로 뭐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여긴 거는 포용적 정치 제도입니다. 포용적 정치 제도인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대로를 읽어보면 사회 전반에 고루 권력을 분배하고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구조를 이제 포괄적 정치 제도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어느 독재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정치 제도에서 이제 권력이 적절하게 분배가 돼 있어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은 포용적 경제 제도는 포용적 정치 제도가 닦아놓은 토대 위에 형성이 되고 이어서 포용적 경제 제도는 더욱 공정하게 자원을 분배해 포용적 정치 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도 저 이규철 교수님 질문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되냐 경제 성장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 둘은 뭔가 우리가 두 개를 선택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두 개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관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벨 경제학자들이 이제 주장했던 핵심적인 내용 이 책에서 지금 이분들이 한 이야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를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이 민주주의랑 경제성장 요 두 가지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세모글루라는 경제학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경제학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경제학자가 왜 그러면 민주주의가 이제 이렇게 경제 성장을 좀 촉진하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 4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민주화를 거친 나라들을 보면 공공재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증가를 해서 교육 혹은 보건
이런 데다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초중등학교 등록률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즉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유아 사망률 이런 게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떠한 국가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포용적인 경제 개혁이라고 해서 시장 개혁이라든가 무역을 개방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경제학에서 볼 때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어떠한 그런 정책들을 민주주의에서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 이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양한 뭐 정치적 사회적 집단 간 갈등이 어떤 족제 정치하에 비해서는 훨씬 덜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회적 불안이 감소하는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볼 때 좀 세수가 증가하고 부패가 감소해서 이를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재나 사회적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준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과 이런 민주주의는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러면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을 하는데 완벽한 제도냐? 또 그렇진 않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저명한 경제학자가 이 포퓰리즘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또 연구를 했어요. 이제 그런 걸 해보면 특히 최근에 이 경제학자가 한 일은 뭐였냐면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에 당선이 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 중에 포퓰리즘으로 당선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한번 비중을 계산을 해봤을 때 2020년에 들어가지고 이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진 이런 경향성이 좀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이 포퓰리즘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 성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 경제 통합을 약화시키고 또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가 근데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자신들은 불평등을 좀 낮추겠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실제로 포퓰리즘이 나타나면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되더라도 한번 데이터를 보면 그 경제 불평등은 결코 나아지지 않더라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이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또 그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이 제도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지금 저희가 뭐 경제학에서도 이 아세모글루라는 사람도 AI 그다음에 노동시장 이런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굉장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AI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10년은 미래학자들도 어떻게만큼 변할지 참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을 하려면 이제 이런 제도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앞에서 또 이야기해 주셨지만 민주주의의 질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제도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인남일보의 박종문 부국장입니다. 오늘 그 2.28 주민 선배님들과 또 새마을운동 또 관계하시는 분들 또 저희 언론사 선배님들이 계신 데서 제가 이렇게 토론을 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소라 박사님이 대구 경북 지역 경제 실상을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사실 좀 속상한 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대구 경북 지역이 근대화를 가장 먼저 일찍 시작했고 또 산업화의 핵심 지역입니다. 핵심 지역인데 지금 갈수록 자꾸 대구 경북 경제 비중, 산업 비중이 자꾸 낮아지고 지금 우리가 그냥 평범한 지방자치단체 하나 이렇게 전락했다는 것이 우리 앞선 선배들이 해온 노력에 비해서 지금 우리 모습이 너무 초라한 이런 모습이 되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한 번씩 이제 독일에 가면 독일 바이에른주라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주. 그러니까 바이에른주가 독일 남쪽에 있습니다. 독일 남쪽에 있고 베를린은 북쪽에 있고, 그래서 바이에른주가 우리 한반도로 치면 대구 경북하고 되게 비슷한 지역입니다. 비슷한 지역인데 그 바이에른주는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주입니다. 가장 부유한 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MW, 뭐 아디다스, 알리안츠 생명 이런 데 본사가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주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주고 가장 독일스러운 지역인데, 저는 우리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의 정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자부심이 강한 지역인데, 우리 상대적으로 가장 우리가 뭐 시군 GMP, GDP 비교하면 뭐 하위권에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기본적인 원인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입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수도권에 있고 1000대 기업으로 확장해도 거의 75%에서 80% 정도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 지방 경제라는 것이 거의 살아나기 어렵고, 결국 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큰 틀에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좀 기본적으로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구조 개편이나 정책에 좀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하고 크게 뭐 다르게 인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좀 본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해왔던 산업 정책과는 다르게 좀 더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뭐 크게 이야기하면 기존의 어떤 우리의 산업 정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 대구시나 경북도 또 대구에 있는 연구기관, 대학들,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 좀 더 협력해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사실 답 없는 문제에 많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아주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환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들도 조금 창의성을 가진 인재, 좀 다양성을 가진 인재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의 우리 경제 구조 자체는 사실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그 부분을 망각하고 너무 지나치게 국내적 요인에 의해서 경제 활동이나 정책을 채우고 싶지 않냐, 이런 면에서 앞으로는 좀 더 글로벌한 그런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하신 이사 박사는 게 조금 뭐 질문이라기 좀 그런데 제조업 기반 서비스 성장 필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 좀 뉘앙스적으로 보면 약간 서비스에 약간 좀 부정적인 또는 약간 경제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이런 부분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의 우리가 맞이하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포인트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 박사님, 박정훈 국장님께서 토론하셨습니다. 최근에 대구 경북 경제의 어려움이 우리 내부에 있는 것도 있지만 수도권 솔림 현상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최근의 기술 발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기술 발전이고 전혀 다른 질의 산업 정책이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인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디지털 연결성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너무 국내적으로
산업정책 혹은 경제정책을 볼 게 아니라 글로벌한 시각까지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성아 박사님한테 질문은 제조업 기반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그 서비스업의 조금 구체적 내용들, 미래적 서비스업, 아까 말씀하셨던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서비스라는 것이 유효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이때 어떤 서비스업을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토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많았고 또 굉장히 밀도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한테 바로 답변을 요청하기보다는 지금 오신 여러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종합해서 두 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경제 성장이냐 민주주의냐의 구도를 묻는다면은 그런 대립적인 구도하에서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은 경제 성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제 성장 후에 민주화가 된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팩트입니다. 사실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 성장을 이뤘고 권위주의 체제가 없었더라도 경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그 추상적인 가정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권위주의 하에서 경제 성장이 있었고 그 경제 성장이 권위주의를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 정체의 문제,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도 정체가 되어 있고 민주주의도 정체가 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윤리관 또는 규범 이런 것들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 우리 사회에 지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체를 이루고 정체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속된 말로 하면 보수와 진보와 간의 통합과 상생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228이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의견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마 가장 논쟁적인 문제를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위주의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또 경제 성장 이후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돼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 문제는 상당히 인과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관계인데 지금 오늘 그 토론 발표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문제를 조금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인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사회가 던질 수 있는 지금 현 상황에 아주 정확한 지점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전문가가 와 계시니까 그 말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8이 민주화 운동의 사실은 4.19 운동의 그 효시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역의 우리 시민들도 상당한 그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시대가 지금 또 그때 못지않은 굉장히 위험한 혼란한 시기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문제가 돼 있고 우리도 그런 전쟁이 위험에 휩싸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그런 패스트 분석을 했을 경우에 정치, 경제, 사회 또 국제적인 문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때 시대상에 맞는 경제 정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발전 모델을 수립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갔다면 그거는 사실이다. 아까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저희는 지역 사람으로서 대단히 그렇게 인정해 주면 고맙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런 환경 변화에 의해 가지고 아까 경제 이승학 연구원님 발표해 주셨듯이 지역 경제가 이렇게 함몰돼 있고 또 국가 경제도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에 이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걸로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228 중심이 되어 있는 청년들 지금 AI 시대 같으면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보다는 지금 20대 되는 청년들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청년 시대가 중심이 앞으로 돼 가지고 시대 혁신을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과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지역 발전이나 국가 발전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버뜩 들어서 그런 부분에 시대 혁신을 우리 228을 했던 그때 주역 되시는 분들께서 지금의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또 그런 좋은 방향도 있을 것 같아서 강우진 교수님이나 이 몇 분께서 그런 이 새로운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 주셨으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 대구 경북 경제발전과 국가경제나 이런 시대적인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AI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혁신을 해서 중심에 서서 해주면 되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강우진입니다. 그 좋은 코멘트 그리고 질문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의 문제 의식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제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까는 사실 상당히 논쟁적이고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박정희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시대, 권위주의 정부 시대 추경 모델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상당 부분 달성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를 경험하고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예외적인 경제 성장 발전을 이룬 게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했죠. 그 비용이 무엇인가는 역사적 유산이 무엇인가는 또 다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2024년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과거의 그런 추경 모델을 통해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던 그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 위기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뭐 여기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히 지역의 관점에서 보자라면 다중격차 속에서 지역 소멸,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결혼하지 않겠다, 애 낳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은 연애조차도 관심이 없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이 친구 지역의 청년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특히 한국의 성장 모델 자체가 지금 동력을 다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10%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고도 성장기를 반복할 수 있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2% 3% 경제 성장을 한다라면 이 성장을 어떻게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잘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박정희의 공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박정희를 역사에서 제 자리에 돌려다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역사적 유산으로부터 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도출하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게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뭐 많은 답을 좀 할 수도 있고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이미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서 다양한 청년들이 그 다양한 방식의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으려면 뭐 보통 그렇게 뭐 창조적 파괴, 뭐 도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지 않는 생태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을 감수하는 전략을 취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 또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농담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민원인은 누가 되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의대 열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 사회 이런 모습을 보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자본주의의 핵심은 창조적 파괴고 이거로부터 성장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은 너무나 그런 면에서는 좀 아직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점들이 많다. 그렇다면은 근데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주장을 했지만 사실 잃어버린 지역 분권의 문제, 지방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방자치 35년을 했지만 제 표현을 빌자면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역 대표성이 없는 그런 지방자치였습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가 12명의 국회의원이 계시면 다 열심히 하시고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과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누구냐 물어보면 단 한 명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를 특징 짓는 게 지역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든 것들을 중앙에 맡겨두는, 그리고 중앙의 대통령의 입이라든지 중앙의 관리의 그런 정책적 판단에만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끌어야 될 리더십은 이런 도전과 창조적 파괴가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좀 이렇게 혁신적인 리더십을 우리가 기대하고 도출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토론도 들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아까 그 박종문 전문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그 제조업 기반 서비스업 성장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류 서비스를 봤을 때 요즘 그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 서비스업에도 이제 기술 혁신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제조업이 발전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1970년대, 80년대 저희 경제 성장을 이뤘던 제조업이 그 발전을 해야지 어쨌건 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이라는 주제로 지금 저희들이 2시간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토론회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밀도 있게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멀리서 와주신 여러분들께서 아주 경청을 해주셔서 저로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발제하신 분들, 토론하신 분들, 오늘 행사 준비하신 28 민주화운동 측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볼록볼록하네. 이 집은 뭐냐면 이 산을 지키는 산지기 집이거든요. 이 자기 무대가 하나씩. 붙여준 별명이 맥주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작지만 야무지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초등학교 졸업대장입니다. 정상의 모습이 누워있는 큰 사람의 얼굴의 옆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임명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동의 자택 여기에 보관하던 유품들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타진을 하다가